저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우리 딸의 예비 사위를 몰래 감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올해 68세 태운그룹 회장 김태운입니다. 그동안 사업만 하며 살아온 저에게 이번만큼은 정말 중요한 미션이 생겼어요. 바로 우리 딸 수진이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 이준호라는 청년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었거든요. 한 달이면 충분히 이 청년의 본성을 알 수 있을 거야. 수진이는 그 청년이 시니어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한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요즘 청년들이 다 그렇듯이 현실 감각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수진이 얼굴이 하도 밝아져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선 거죠. 이사님, 정말 이렇게 하셔야 하나요? 비서 정 과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봤어요. 제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30년 넘게 정장만 입고 살았는데 이게 맞나 싶긴 해. 그래, 한 달 동안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가볼 거야. 저는 거울을 보며 낡은 점퍼에 지퍼를 올렸어요. 평생 명품 수트만 입고 살던 제가 이렇게 초라한 옷을 입으니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준호라는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봐야 해. 하루 이틀 보는 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서울 강남의 한 시니어 복지관. 제가 선택한 무대였어요. 수진이 말로는 준호가 이곳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한다고 했거든요. 과연 그런지 한 달 동안 지켜보자.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하시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한 청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키가 훤칠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르신 한 분의 손을 잡고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수진이가 보여준 사진과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저 애가 준호구나. 첫인상은 나쁘지 않네. 저는 구석진 벤치에 조용히 앉았어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다행히 이 복지관엔 제 나이 또래 분들이 많아서 저도 그냥 평범한 이용객으로 보였나 봐요. 준호는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어르신들께 인사드리고 프로그램 준비하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달려가고 연기하는 건 아니겠지. 혹시 수진이가 미리 말해준 건 아닐까?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는데 준호가 제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르신, 처음 오셨나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제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자 준호는 자연스럽게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여기 프로그램 정말 좋아요.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따뜻한 차 한잔 하시겠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이 청년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한 달 동안 제대로 지켜보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일단 분위기만 파악하고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벌써부터 예상과 다른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준호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복지관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를 관찰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르신들과 어울리고 있었거든요. 이상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데 준호는 정말 성실했어요.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어르신들을 챙겼어요. 그런데 첫 번째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건 제가 복지관에 다닌 지 일주일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복지관에 응급 상황이 생겼어요. 80세 되신 박씨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다른 직원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준호의 대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즉시 119에 신고하고 할아버지를 안전한 자세로 눕히고 의식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모든 걸 척척 해내는 모습이 마치 전문가 같았어요. 저런 응급처치를 어떻게 알고 있지? 병원에서 할아버지가 괜찮다는 연락이 왔을 때 준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어르신들, 오늘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준호는 한 분 한 분께 안부를 물어봤어요. 박씨 할아버지 일로 충격받으신 분들이 있을까 봐서요. 특히 평소에 심장이 안 좋으시다던 이씨 할머니께는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였어요. 이런 세심함까지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 자연스러워. 그날 저녁 복지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는데도 준호는 남아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지켜봤더니 박씨 할아버지 병원에 문병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과일 바구니도 사고 다른 어르신들 안부 편지도 모아서요. 병원까지 가려고. 자기 일도 아닌데 더 놀라운 건 그 과일 바구니를 자기 돈으로 산 거였어요. 복지관 예산이 아니라 개인 돈으로 말이에요. 저는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병원에서 준호는 정말 박씨 할아버지의 친손자처럼 행동했어요. 의사 선생님께 상태를 자세히 물어보고 할아버지 손을 잡고 위로해드리고 보호자분들과 앞으로 케어 방법에 대해 상의하고 이 정도면 가족이지 뭐가 자원봉사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혹시 제가 이 청년을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 일주일밖에 안 봤으니까 섣불리 결론 내리기엔 이른 것 같았어요. 또 지켜봐야 해. 아직 3주나 남았어. 하지만 벌써부터 제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청년이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주가 시작되자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시험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진짜 본색을 확인해 볼 때가 왔어. 그날 저는 일부러 비싼 시계를 차고 복지관에 갔어요.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제 정체를 눈치챌 수 있을 만한 단서들을 남겨둔 거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복지관 1층 카페에서 일부러 당황하는 연기를 했어요. 아이고, 지갑을 집에 두고 왔나 보네. 카페 직원이 곤란해하고 있을 때 예상대로 준호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그냥 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제 옆에 서서 말하더라고요. 제가 미리 사둔 식권이 있어요. 그걸로 드세요. 저에게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건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는데 식사를 하면서 저는 슬슬 본격적인 시험을 시작했어요. 사실 나는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준호는 별로 관심 없어 하는 표정이었어요. 회사를 좀 했거든. 근데 요즘 외로워서 이런 곳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여전히 준호는 무덤덤했어요. 오히려 다른 어르신들 이야기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돈 이야기를 해도 별로 관심이 없네. 혹시 자네가 개인적으로 나 같은 어르신 돌봄 서비스 해줄 수 있나? 돈은 넉넉히 줄 테고. 이때부터 준호의 표정이 변했어요. 하지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난처해하는 표정이었거든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뭐, 거절한다고? 저는 돈을 받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모두 소중한 분들이에요. 개인적으로 특별 대우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제안했어요. 월 1,000만 원도 줄 수 있어. 그냥 일주일에 몇 번 와서 말상대나 해주면 돼. 그러자 준호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제안은 받을 수 없어요.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준호가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하는 거예요. 혹시 어르신, 누군가가 그런 제안을 했나요? 요즘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아서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뭐라고? 날 걱정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친절하게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 나중에 큰 돈을 요구하거든요. 절대 속지 마세요.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제가 지금 이 청년을 시험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가 저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이 청년, 정말 다르네. 그날 오후, 저는 또 다른 준호의 모습을 봤어요. 한 할머니가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 걸 들은 준호는 조용히 복지관 원장과 상의해서 긴급 지원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무료 진료소 정보까지 찾아서 할머니께 드렸어요. 저런 세심함까지.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 일관성이 있어. 이틀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복지관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세 번째 주 화요일 아침, 복지관에 도착하자마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분위기가 어수선해. 어르신들이 웅성거리고 계시고 직원들은 심각한 얼굴로 모여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원장이 어르신들에게 공지를 했어요. 어르신들, 어젯밤에 복지관에 도둑이 들어서 후원금 일부가 없어졌습니다. 도둑이라고? 다행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번 달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 이상한 장면이 들어왔어요. 준호가 조용히 원장에게 다가가서 뭔가 속삭이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 거지? 몰래 가까이 가서 들어봤더니 원장님, 제 이번 달 급여로 일단 메우죠. 뭐라고? 자기 급여로? 준호야, 그럴 수는 없지. 괜찮아요.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건 안 되거든요. 준호는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원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준호야, 너 이번이 벌써 세 번째야. 지난번에도 그랬고, 지지난번에도 세 번째라고? 이런 일이 계속 있었다는 말인가?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청년이 자기 급여로 복지관 운영을 도와주는 일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오후에는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어요. CCTV를 확인하고 현장을 살펴보고,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도둑이 가져간 건 현금만이 아니었어요.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맡겨두신 개인 물건들도 몇 개 사라졌다는 거예요. 특히 이씨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남편의 유일한 유품인 시계를 맡겨두셨는데 그것도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씨 할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시계가 우리 영감이 남긴 유일한 거였는데. 그 모습을 본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정말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하는 표정이었어요. 저 표정, 연기가 아니야. 그날 저녁 복지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는데도 준호는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준호야, 이제 집에 가. 오늘 하루 고생했어. 원장이 말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할머니 시계 좀 더 찾아보고 갈게요. 그리고 정말로 복지관 구석구석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도둑이 어딘가에 숨겨뒀을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저도 모르게 함께 찾고 있었어요. 이 청년의 진심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밤 11시가 넘어서야 준호는 포기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시계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준호가 이씨 할머니께 작은 상자를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상자를 여니까 새 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아, 이건 할아버지 시계와 똑같은 모델이에요. 제가 찾아서 구했어요. 똑같은 모델을. 어떻게? 나중에 알고 보니 준호가 밤새 인터넷을 뒤져서 똑같은 빈티지 시계를 찾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자기 돈으로 산 거였어요. 이씨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청년은 진짜야. 네 번째 주가 되자 복지관에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복지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직원들이 모여서 심각하게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또 무슨 일이야? 원장이 어르신들에게 공지를 했어요. 어르신들,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시청에서 복지관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감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감사라고? 누군가가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준호가? 감사팀이 도착하자 복지관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모든 장부를 뒤지고 직원들을 개별 면담하고 특히 준호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김준호 씨, 최근 몇 달간 개인 자금으로 복지관 운영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어르신들을 위해서였어요.
그 자금의 출처는 제 월급이요. 감사관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이상해. 뭔가 이상하다. 저는 감사관들의 태도에서 뭔가 자비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조사하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에 감사관 중 한 명이 전화를 받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네, 준호라는 놈 확실히 물어뜯어야죠. 그래야 복지관이 문 닫죠. 뭐라고? 복지관을 문 닫으려고? 그제야 이 상황이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복지관을 없애려고 하는 거였어요. 누가? 왜?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한 감사관이 준호에게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김준호 씨, 솔직히 말하세요. 후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 있죠?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이 영수증들은 뭡니까? 개인 명의로 된 지출 내역들이. 준호가 당황했어요. 그 영수증들은 준호가 어르신들을 위해 개인 돈으로 산 것들이었거든요. 그건 제 개인 돈으로, 개인 돈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여기서 받은 급여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였어요. 자기 돈을 어떻게 쓰든 개인 자유인데 마치 횡령인 것처럼 몰아가는 거였어요. 이건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그때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잠깐만요. 감사관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젊은이가 어르신들을 위해 자기 돈을 쓰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어르신은 누구시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김태훈입니다. 태훈그룹 회장이고 감사관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 복지관에 대한 감사가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제가 정체를 밝히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감사관들은 당황했고 복지관 직원들은 놀랐고 준호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회장님, 왜 여기에? 준호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저는 감사관들에게 따졌어요. 누가 이 감사를 지시했는지 말해보세요. 감사관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익명의 신고가 들어와서. 익명?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익명 신고만으로 이런 대규모 감사를? 제가 압박하자 감사관 중 한 명이 실토했어요. 사실 이 지역 재개발 관련해서 복지관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역시 그런 거였구나. 재개발. 이 지역이 곧 재개발될 예정인데 복지관이 있으면 방해가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복지관을 문 닫게 만들려고 한 거였군요. 그래서 준호 씨를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군요. 저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이 순수한 청년이 정치적인 음모의 희생양이 될 뻔했던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어르신들만 걱정하고 있었구나. 감사는 여기서 중단하세요. 그리고 이 일의 배우가 누군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감사관들이 황급히 철수한 후 복지관은 조용해졌어요. 준호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정말 수진이 아버님이신가요? 그래.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자네를 지켜봤어. 준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지켜보셨다고요? 자네가 우리 딸과 결혼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이제 솔직하게 말할 때야. 처음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 대학 졸업하고도 취업 안 하고 이런 일만 한다고 해서.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한 달 동안 지켜보니까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더라. 저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자네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걸 가지고 있어. 그게 뭔가요? 진심이야.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 이런 사람이라면 안심하고 수진이를 맡길 수 있어. 준호야,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해.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평생 수진이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날 저녁 저는 수진이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아빠가 준호 씨 승인한다. 정말요, 아빠? 그래, 그 청년
정말 괜찮은 사람이더라. 내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한 달간의 관찰이 끝나고 2달 후, 정말 특별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준호와 수진이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결혼식장에는 일반 하객들뿐만 아니라 복지관 어르신들도 모두 초대되었어요. 제가 특별히 모셔온 거였죠.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가족 같은 분들이니까. 이씨 할머니는 준호가 찾아준 시계를 차고 오셨고, 박씨 할아버지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 직접 축사까지 해주셨어요. 준호야, 너는 우리에게 진짜 아들 같은 존재였어. 이제 좋은 신부를 만나서 정말 기뻐. 어르신들의 축복을 받는 준호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저는 준호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준호야, 결혼 선물이 있어. 선물이요? 우리 회사에서 복지관을 정식으로 후원하기로 했어. 앞으로 어르신들 프로그램 마음껏 할 수 있을 거야. 준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회사 사회공헌 팀장으로 와서 일해볼 생각 없나? 준호가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복지관에 남고 싶어요. 어르신들과 함께 있는 게 좋거든요. 역시 이런 대답을 할 줄 알았어. 그럼 이건 어때?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우리 회사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함께 기획해보는 거야. 급여는 2배로 올려주고. 이번엔 준호가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복지관 어르신들이 준호와 수진이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씨 할머니가 대표로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수진이야, 우리가 뭐 큰 선물을 해줄 수는 없지만 어르신들이 준비한 건 손수 만든 결혼 축하 영상이었어요. 한 분 한 분이 나와서 축하 인사를 해주시는 거였어요. 준호야, 너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앞으로도 우리 복지관에 자주 와야 해. 수진이도 이제 우리 딸이야. 잘 살아라. 영상을 보는 내내 준호와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고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준호를 지켜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부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수진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이 젊은 부부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정말 기대돼. 몇 년 후 준호는 전국 최우수 복지관 관장상을 받았고 수진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저는 복지관의 명예 이사장이 되어서 매주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인생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아. 그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이제 제게도 진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때로는 재벌 회장이라는 타이틀보다 복지관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게 더 뿌듯할 때도 있거든요. 준호가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 사람은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베푸는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